안녕하세요. 마음지킴이 훈련 워크숍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경계선 성격 장애와 약물 중독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 실행 수칙을 어떻게 적용해서 이분들에게 다가가고 또 마음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약인 선생님의 약물 중독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겠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함께 질문 받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Substance Abuse and Addiction, 약물 중독과 그리고 제너럴 중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물 중독은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dependency, 의존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abuse that leads to problems at home or work, 가정이나 직장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제대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리고 cause damage to health, 일단 건강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에 대해서 substance use disorder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용에 대한 그 스태티스틱스에 관해서는요, 그 2020년 기준 12세 이상 미국인 중 현재 불법 마약 사용자는 지난 한 30일을 이내 사용한 인구수는 3,730만 9천 명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준이 12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연령대보다 굉장히 낮은 연령대부터 이런 불법 마약 사용자의 기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3,730만 그리고 9천 명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12세 이상 인구의 50%는 1억 3,854만 명, 4만 3천 명이 일생 동안 마약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또 말씀드릴 게 12세 이상의 인구의 50%가 일생 동안 한 번이든 아니면 반복적이든 마약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그런 스태티스틱스 기록들이 있고요. 그리고 2000년 이후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거의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리서치를 해봤었는데 2020년이 가장 그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역대급으로 가장 높았던 한 해입니다. 거진 10만 명에 달하는 숫자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2020년에만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알코올이나 약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술을 마신다던가 아니면 치료의 목적으로 해서 약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런 이런 substance abuse나 addiction에 대한 것을 걱정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알코올 사용 장애는 약물 사용 장애보다 3배 더 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약물보다 알코올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관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울하거나 무슨 일이 근심이 있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술로 해결을 좀 달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더 관대하기 때문에 약물 사용 장애가 약물 사용 장애보다 3배는 더 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마약 관련, 중독 관련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35 billion이 2020년에만 사용된 투자가 된 액수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게 점점 한 해 한 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저 약물 중독자에게만 큰 일이 아니라 나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조절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많은 프로그램과 프로텍션 플랜을 짜고 있지만 한 해 한 해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물 사용 장애나 중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코어 어커런스인데요. 제가 알코올 사용 장애가 약물 사용 장애보다 3배 더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저희 코어 어커런스의 토픽에 대해서 연결돼서 말씀을 드릴게
약물 사용 장애는 모든 정신질환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약물 사용 장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코올은 좀 더 사람들의 인식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정신적으로 힘들 때나 또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때 같이 동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물 사용 장애고요. 이게 알코올 사용 장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알코올 및 또는 기타 약물이 자가치료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ventually 중독이 되기도 하고요. 한국에 어르신들께서 이거는 술이 아니라 약주라는 말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이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 치료라는 목적을 사용한다고 믿으시면서 드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문제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나 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물질 사용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평균 이런 기분이나 불안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두세 배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무드 스윙이나 내가 anger issue,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내가 점점 불안해질 때 그것을 다스리기 위한 치료 목적으로 알코올이나 기타 약물을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떨 때 이런 알코올이나 약물을 찾는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기준이 12세 이상부터라고 측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잘 들리시나요? 이제 울트리가 잘 들려요. 소리가 감사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리아나는 45.7%로 가장 많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마리아나도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합법화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알코올 마시는 거 괜찮지, 마실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저희의 생각들이 저편에 깔리듯이 마리화나도 이제 나 마리화나 피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놀라거나 그래서 좀 쟤는 좀 드러그를 하네라는 인식이 깔리지 않을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카인이랑 헤로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메사페타민 같은 경우는 가루를 코로 흡입하거나 담배를 피우듯 태우고 또 심한 것은 정맥 주사를 놓는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마약 중독자들은 정맥 주사를 놓게 되면은 가장 효과를 빨리 보기 때문에 심각한 중독자들은 주로 정맥 주사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를 할 때 가장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사를 같이 나눠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에이즈나 다른 전염병들이 쉽게 유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약물로 인해서 내가 다치거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인젝션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행위를 통해서 많은 병을 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약을 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주의 있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addiction by the numbers during COVID-19.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이 많은 면에서 많이 영향을 받고 바뀌었죠. 근데 이런 멘탈 헬스뿐만 아니라 어딕션도 코비드-19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13% 어른들은 서브스텐스 어뷰즈를 늘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평균이 29% 늘었습니다. 그리고 92%의 밀레니얼들이 코비드-19 때문에 나의 정신 건강이 안 좋아졌다라고 말했고요. 40%는 알코올을 더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4%는 디프레션 때문에 코비드-19 during 팬데믹에 더 알코올을 더 섭취하게 됐고요.
그리고 앵자이티가 있는 41%의 어른들은 더 술을 커핑 메커니즘으로 사용해서 알코올 중독에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약물이나 좀 더 시비얼한 드러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55%가 늘었고 그분들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들도 내가 끊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셨다, 다시 피게 됐다라 하신 분이 10%이 넘고요. 그리고 내가 팬데믹 동안 흡연율이 더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5%나 됩니다. 이것으로 볼 때 그냥 정신 건강이 안 좋아졌다, 내가 더 우울감이 높아졌다, 불안 증세가 더 심해졌다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증상들이 나의 이런 약물에 대한 그리고 뭐 알코올, 스모킹 하빗에 대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 리스트들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저번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co-occurrence, 내가 정신 건강이 안 좋고 내가 기분이나 불안 장애가 있을 때 이런 약물 아니면은 중독에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죠. 제가 비디오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너겟이라는 타이틀의 비디오입니다. 이게 어떻게 중독이 프로세스 되고 어떻게 이 키위새거든요.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게 키위새인데 이 키위새가 점점점 너겟을 먹으면서 변해가는데 유심히 봐주세요. 처음에 이 키위가 너겟을 봤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고 한 번에 너겟을 먹었던 경험이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럼 반복적으로 내가 너겟을 먹었을 때 이 키위새가 점점 어떻게 변해가고 어떻게 이모셔널리도 체인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어딕션에 대해서 비디오를 보셨는데 처음에 혹시 이 키위새가 어떻게 걷고 그 너겟을 발견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그냥 행복하게 걸어가고 있죠.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뭐 육체나 기분에 문제 없이 주위를 밝게 돌아보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겟을 발견했을 때 너겟이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살짝 건드려 봤는데 되게 아름다운 소리도 나고요. 하지만 먹지 않고 지나갑니다. 또 이렇게 걸어가다가 너겟을 만졌을 때 또 만져보고 이리저리 만져보다가 먹어요. 먹고 나서 하늘을 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죠. 개변을 짚고 막 안전하게 착지하면서 와, 세상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경험과 이런 기쁨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또 걸어갑니다. 너겟을 보고 같은 경험을 하고 또 다른 너겟을 봤을 땐 너겟을 향해 달려가요. 예전에는 지나가다가 보이면 먹었지만 이제는 너겟을 찾아서 이 키위새가 달려갑니다. 자신이 처음 너겟을 먹고 누렸던 그 기쁨을 잊지 못하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먹다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점점 낮게 날고 짧게 날고 그리고 착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엉덩이부터 떨어져서 소리 지르면서 엉덩이 터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몸을 컨트롤하게 할 수가 없게 돼요. 몸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너겟을 계속 먹어요. 거절하지 않고. 그러면서 점점 더 낮게 날고 점점 더 짧게 날고 몸도 점점 천천히 걸어지고 삐그덕삐그덕 소리도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날지도 못하고 아무런 기분 좋음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일상에서 누렸던 행복감도 느끼지 못한 상태로 털썩 주저앉게 되죠. 제가 이 동영상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키위새의 반응 때문인데요. 마지막 키위새가 완전 어두운 화면에서 몸도 축 처져 있고 표정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거의 끝에 다다라 가는 사람, 그 키위새의 모습처럼 이렇게 축 있는데 너겟을 발견하고 키위새가 어떻게 합니까?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생각을 다시 합니다. 내가 이거를 먹어야 하는가? 자신이 먹고서 행복하게 뛰어올랐던 하늘을 쳐다보고 자신을 보고 너겟을 보고 이렇게 동영상이 끝나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물 중독이나 이런 어떤 중독자든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리커버리 저니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희망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물 중독. 이것은 야, 네가 이겨내면 되는 거지 라고 저희가 쉽게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 저희의 브레인을 바꾸기 때문인데요. 지금 지금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사진은 왼쪽에서 while eating food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런 도파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예쁜 경치를 볼 때, 뭐 이런 행복감을 느끼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느낄 때 이 정도의 도파민이 나온다고 한다면 오른쪽 사진은 코카인을 사용했을 때 도파민의 수입니다. 밑에서 도파민들이 나오고 위에 있는 통로를 통해 도파민이 들어갈 때 저희가 행복감을 느끼는데요. 이런 오른쪽에서 보신 것처럼 코카인을 느꼈을 때는 이 오렌지 색깔의 공,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이 도파민이 비교도 할 수만큼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을 만큼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키위새가 처음 너겟을 먹고 가장 높이 그리고 멀리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천천히 내려오는 그런 경험을 했듯이
저희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경험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너겟을 먹고, 하지만 절대 그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없음을 깨닫고 더 과다 복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많은 약물 중독자들이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강렬했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중독자들에게 야, 너는 그렇게 의지가 약해서 어떡하냐? 의지 문제로 보면은 안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희의 뇌가 바뀝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일상에 대해서 같은 만족도와 행복도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만 의지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Substance Abuse에 대한 워닝 사인들에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질 사용이 증가가 되죠. 처음에 키위새가 너겟을 먹고서 다시 먹을 때까지의 기간이 더 길었어요. 근데 점점 너겟의 맛을 보고 그 기분 좋음을 깨닫고 점점 너겟을 찾아 달려가죠. 점점 더 많은 너겟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difficulty controlling use, 사용 제어가 어려워져요. 내가 착륙을 잘못하고 엉덩이가 아프고 목부터 떨어지고 힘들어짐에도 사용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부터는 제가 제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술을 먹는 것도 야 술이 너를 먹지 너가 술을 먹냐 이런 말을 하는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만큼 내가 나의 자체의 주인이 되지 못할 때 워닝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내성도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키위새가 너겟을 먹었을 때 결국 마지막에는 날지도 못하고 그 기쁨을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몸에 고통만 남게 되죠. 그런 것처럼 저희는 그 물질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내성으로 인해서 과다 복용을 하고 결국엔 끝내 죽을 수도 있게 됩니다. 금당 증상,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시고 사인으로 알고 계시죠. 내가 이제 안 먹으면 이런 증상들이 있네. 나한테는 별거 아니었는데 기분이 안 좋아지네. 이런 것들도 금당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substance abuse라고 해서 뭐 코카인, 헤로인, 뭐 알코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저희 일상생활을 많이 보다 보면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런 금당 증상을 느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교수님 밑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 했던 그 엑서사이즈 중에 하나가 약 5주 동안 내가 하나를 그만두는 것이요. 저는 이제 소다를 마시는 거, 이제 콜라나 스프라이트 이런 걸 마시는 걸 그만두는 걸 했었는데 저는 이거 쉽지 뭐 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제 우울할 때 찾게 되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찾게 되고 큰 과제를 끝냈을 때 찾게 되고 이런 것처럼 저 일상에 굉장히 깊게 녹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피곤한데 오늘 커피 먹어야겠어. 그때 커피를 못 먹으면 내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 피로도가 더 높아진다. 안 먹으면 두통이 온다. 그것들도 다 금당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집착. 키위새가 너겟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집착이죠. 그리고 물질 사용상의 문제를 인지한 후에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제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워닝 사인 중에서 큰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활동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활동이란 것 중에서는 가족, 소셜 라이프, 그리고 내 일하는 것들, 모든 전반적인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 강렬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삶에서 얻는 행복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포기하고 약물 중독을 되고 길에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 리스크 팩터스, 사회에서 물질의 가용성 및 내성, 이것에서 그리고 사회적 요인,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리화나 같은 내용입니다. 사회에서 묵인해지고 괜찮다고 합법화가 되면서 마리화나를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인식이 되다 보면 그것에 대한 액세스가 늘어나고 사용도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학습 노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유전적 소인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띱니다. 만약에 저희 가족 중에 알코올이나 이런 중독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중독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더 조심하고 기억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타 정신 건강 문제. 내가 우울하거나 기분이 안 좋고 좀 지칠 때 내가 무엇을 찾는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 어딕션 사이클이 있는데요. 내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두렵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찾아야겠다. 해결책을 찾아야겠다라고 찾다가 카운슬링을 받든 아니면 가족과 친구들 이런 여러 좋은 리소스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꾀하고 행동을 취한다면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고 해결할 수 있는 요소들을 더 구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놓치고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하다가 내가 술을 먹으니까 취하니까 문제처럼 보이지도 않고 되게 금방 지나다니 해결되는 것 같네. 뭔가 기분이 좋네. 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에 말했던 것처럼 alteration of the reward system. 술 먹고 취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구나. 그럼 내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구나. 라고 하다가 또 다음 스테이지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술에서 깨게 된다면 다시 그 고통과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다시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한 잔으로 취했던 것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 네 잔 점점 늘어가다 보면은 점점 중독이 되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다른 삶의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substance abuse랑 addiction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12세 이상부터 무슨 약물들이 있고 퍼센테이지가 얼마고 숫자가 얼마고 정부가 얼만큼 큰 돈을 쓰고 있고 이런 것보다 중독을 저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요. 중독을 병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환경적인 요소일 수도 있지만 중독을 저희가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이 의지가 박약하고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고 싶어 하지 않고 이런 문제 덩어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프고 고통 속에서 나올 수 없는 분들로 인식해 주시고 대해 주시는 게 이런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나쁜 사람들을 회개하거나 반성시켜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로 생각하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유받을 수 있게 옆에서 응원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게 저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There are sick people looking for help, not bad people we need to convert. 이것을 가장 큰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의 쓴 프레이즈를 하나 읽겠습니다. Mental pain is less dramatic than physical pain, but it is more common and also more hard to bear. 정신 문제, 정신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팔이 아파서 절뚝절뚝거리고 팔이 꺾여 있는 사람보다 내가 너무 힘들다, 정신적으로 너무 우울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는 좀 야박하게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it is more common and also more hard to bear.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받아들이고 치유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물 중독이나 여러 가지 그냥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볼 때 아픈 사람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그들이 저 사람들은 무슨 삶을 살았길래 저기서 저렇게 약물 중독으로 허덕이고 있나, 벗어나고 싶지 않나, 변화하고 싶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을까, 얼마나 아픈 사람들일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마음지킴이로서 도와드릴 때 어떻게 그러면 마음지킴이가 도와야 될 것인가. 사실 이 중독이라는 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워낙 심각한 문제여서. 그리고 주변에 누가 저 사람 알코올 중독자래. 저 사람 뭐 마약한데 이러면 마음이 어때요? 그걸 알아차리고 나면. 평소에 그냥 잘 지내다가 있지. 그 사람 마약한데 그러면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두렵고 무섭죠. 예, 평소에 알던 사람이 몰랐는데 마약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면 두렵고 무섭대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반응이. 경계심이 생겨요. 경계심 좋습니다. 경계심. 정상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뭔가 저 사람은 좀 건강하지 못해. 뭔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겠죠. 처음에는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막 보이다가 그렇죠. 네. 조심하게 된대요. 맞아요. 막 이렇게 경계하고 그렇죠. 그렇죠. 뭐가 저 사람을 힘들게 했을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네네. 얼마나 힘들면은 저런 짓을 할까?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보게 된대요. 그렇죠. 다르게 멀리하게 되고. 네. 네네. 미국에 와서는 그렇게 마약 같은 거,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서 못 봤는데 한국에서는 술, 담배가 그냥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아무나 다 먹고 마시고 했던 거고, 그게 좀 지나치다 싶은 사람도 그냥 좀 너그럽게 봐주고 하는 게 아주 일상적이었잖아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미국 와서 그 사람하고 떨어져 있는 게 너무 행복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조금 중독성을 가진 사람은 피하고 싶어요. 근데도 뭐 실상으로는 진짜 가까운 사람이 집안에 계신 분이 막 담배 없이 못 살고 하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저것도 하나의 그 정신질환인데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 말도 더 못한 이유도 사실 그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지금 최악인 선생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셔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가 중독인가, 어떤 과정으로 중독이 되는가는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마음 지킴이로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얼른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인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걸 바탕으로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함께. 자, 그러면 우리 실행 수칙 기억나십니까? 5 액션 플랜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첫 번째 A가 뭐였죠? 어세스 하는 거죠. 뭘 어세스 합니까? 위험한지 아닌지. 그렇죠. 자살이나 자해나 이런 위험한 생명의 위협이 있는가를 어세스, 평가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이 L, listen non-judgmentally,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고 듣기. 그리고 세 번째가 G, give reassurance and information, 위안과 정보를 제공하기.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격려하는 거. encourage appropriate professional help. 그리고 마지막 E는 encourage self-help and other support strategies. 자, 이 5가지 실행 수칙은 증상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최하균 선생님 얘기해 주실 때 어떻게 해서 중독이 되고 그 중독에서 위험한 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과정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 중독은 다른 정신적인 질병도 함께 발병을 해요. 그러면 중독자인데 자살을 왜 할까? 뭐 자기 좋아하는 마약 충분히 하면 되지. 근데 디프레션이나 앵자이티나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 증상이나 이런 다른 정신 질병이 함께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디프레션이 심하다, 그러면 자살도 시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독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살의 위험이 있는가. 그래서 기억나시죠? 어떻게 해서 자살 평가하는지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너 죽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느냐? 혹시 인생을 끝내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 왜냐하면 들어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아유, 진짜 이렇게 살 바에는 죽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자기가 보냅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중독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삶을 그만 살고 싶은 그런 느낌도 드는구나.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위험 증상들, 워닝 사인들도 배웠었지요. 그러면 자살 평가를 직접 구체적으로 물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있다고 하면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언제 할 건지도 계획을 세웠느냐, 필요한 도구는 준비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물어봐서 정말 이 사람이 준비도 되어 있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가 명확하다 그러면 그 분은 진짜 이멀전시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같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돕거나 그야말로 정말 911에 전화해서라도 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독은 911 전화를 하면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멘탈 헬스 부분은 사이키아트리스트, 정신과 의사들이 도와줄 것이고요. 중독 부분에서는 디톡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독 작용을 해독하고서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전에는 본인은 그렇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살 위험은 없어요. 그러면 일단 또 그때는 그 다음 단계로 들어주는 거. 지금 선입견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좀 나누었잖아요. 그런 선입견, 지금도 우리가 솔직히 마음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도 그냥 그런 선입견들도 우리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부모님 계시나요? 자기 아이가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몰랐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마약을 한 지가 오래됐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지. 그죠? 잘 놀아라, 사이좋게 지내라, 그 친구 잘 도와줘라 이런 말을 쉽게 안 나와요. 가능하면은 놀지 말아라 같이 웬만하면 만나지 말아라. 그쵸?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특히 이 중독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도와줄 때 non-judgmentally 비난하지 않고 듣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위안과 정보 제공, 우리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변화 가능하다는 그 reassurance, 위안을 주고 필요한 정보들, 우리가 시설들도 찾고 또 병원도 정보도 알아보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격려. 처음에는 원하지 않아요. 왜 원하지 않을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이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약을 끊어라. 이 말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도
예, 자기들도 시도를 해봤더니 죽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금단 증상이 엄청나게 지독해요. 정말 자기가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토하고 어지럽고 막 심지어는 분열 증상도 막 일어나요. 차라리 내가 마약을 하다 죽지 이렇게는 뭐 안 죽고 싶다 싶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막 이렇게 막 발작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고통 때문에 자기는 누가 이렇게 그냥 완전히 스탑하라는 게 두려워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 마약과의 전쟁이 거의 뭐 5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데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대체로 이 끊게 만드는데 포커스를 둬요. 하지 마라, 끊어라. 이게 이제 메시지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harm reduction approach라 그래서 최약인 선생님도 이제 클래스에서 harm reduction approach에 대해서 많이 같이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우선은 이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harm reduction, 위험한 요소를 서서히 제거하면서 이 사람들의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예를 들면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어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줄이는 걸로 그러면서 운동하고 제대로 먹고 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담배를 많이 핀다 그러면 자꾸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또 뭔가 걱정거리가 있어서 계속 핀다 그러면 그 걱정될 때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냥 담배 끊어 약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걸 줄여가면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하도록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 유해한 걸 제거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스탑할 수 있도록 서서히 함께 가야 되는 게 그런 어프로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이 약물 관련해서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도왔는데 이 사람 말을 안 듣고 좀 안 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또 하고 그래서 막 실망해서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본인들도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막 칭찬해 줘야 돼.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하다가 이번에 한 번 한 거는 이만큼을 참아냈기 때문에 이번 이렇게 relapsed 다시 이렇게 재발되고 나면 또 그 다음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봐라, 너가 이만큼 안 했지 않냐. 이번에 또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다. 그래서 희망을 주고 서서히 줄여가도록 그렇게 일단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 그것만 확인해서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돕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지원을 받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냉철할 때 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독 상태에서 대화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 개방적으로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 사람들이 이걸 되게 꺼려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걸. 그래서 솔직하게 하면 어떠냐 어떤 점이 너한테 유익하냐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들은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런 얘기를 정말 오픈해서 솔직하게 조용하고 개인적인 환경에서 대화. 이분들도 스티그마가 있다는 걸 알아요. 공공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껄끄럽죠. 그래서 이분들의 사생활을 존중해서 개인적이고 조용한 환경에서 대화를 해야지 마음을 열 수 있고요. 음주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지금 사람마다 그 음주에 대한 인식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 다른 인식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나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 스스로 먼저 알아야 돼. 나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불편해하는구나. 그러면 더 조심할 것이고 더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대화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준비가 되었는가 그 부분을 자기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얘기를 할 때 가능하면 I 메시지를 쓰면 좋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가 이렇게 할 때 걱정이 돼. 너는 왜 그러니? 하고는 다른 톤이죠. 너가 하루 종일 잠을 자고 일어나지 못하고 일도 빠지고 아니면 학교도 빠지고 할 때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이 된다. 이거 하고 너 매일 학교를 빠지니? 너 왜 맨날 약속을 안 지키니? 너 왜 네 책임을 다 못해? 이건 you 메시지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I 메시지로 여러분이 관찰한 거, 보고 느낀 걸 이야기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회상,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다시 회상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냐 하면요. 알코올 중독 또는 심각한 금단 증상을 동반한 그런 중독일 경우에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공격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공격성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막 그걸 이렇게 막 제압하려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간을 두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나를 향해서 공격하면 피하시고 911 전화하셔야 돼요. 그걸 직접 자기가 막 몸으로 막으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공격성도 나타나고 자살 생각과 행동도 나타나요. 그래서 중독도 어렵다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살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런 고통을 이기고 잊어버리고 하기 위해서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증상들, 의식 없고 호흡 문제, 숨쉬기를 어려워하고 맥박 약하고 불규칙, 몸이 차고 창백하고 구토를 계속한다거나 두뇌에 손상이 있을 때 그럴 때는 꼭 이 911 전화를 하셔야 돼요. 발작이 있을 때라던가 굉장히 분열 증상이 나타나서 혼돈하고 막 환각 이런 경련이 일어난다던가 또 의식을 잃었을 때 그럴 때는 911 전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한 음주. 누구라도 이럴 때 구조대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아주 중요한 몫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네. 비난하거나 이제 들어주는 2단계 리슨 넌저지멘탈리 할 때 비난하지 않고 막 너 알코올 중독자 뭐 이런 부정적인 진단명을 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막 진짜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자기가 막 너무 좌절스러워하는 걸 막 표현해요.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게 낫다. Try not to. Try to는 경청을 하고 비난하는 걸 피하고 건강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중단보다는 줄이는 것이 시도를 여러 차례 할 수 있게 해주고 한번 만약에 실수로 또 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난하지 않도록 하는 것 중요하고요. 여기 하면 안 되는 거 같이 술을 마신다던가 정말 이렇게 중독 성향이 있는 사람하고 술을 마시거나 뭐 담배를 피거나 이렇게 하면 그건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잔소리나 협박이나 이런 것들도 도움이 안 되고요. 그리고 네가 그럴만해. 변명을 만들어주는 것도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뭐 얼핏 보기엔 위로가 되는 것 같아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책임 전가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죄책감이나 책임감, 그러니까 죄책감을 막 유발해서 뭔가 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도움이 안 돼요. 여기 보면 중독이 사이클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의 스테이지. 뭔가 변화를 일으킬 때는 그냥 갑자기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순서, 이런 단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pre-contemplation, 이건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예요. contemplation, 변화를 해볼까 하는. pre-contemplation은 변화가 필요한지조차 의식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런 사람한테 막 뭘 변화에 대해서 막 강요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contemplation 단계는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determination, 변화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난 변화하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술을 끊겠다, 약을 끊겠다. 그리고 액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액션해서 메인테인, 한 몇 달 동안은 안 마셨어. 술을 3주 동안 안 마셨어. 이런 메인테인이 있겠죠. 근데 한꺼번에, 한 번에 forever 안 마시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지로예요. 지로, 0%. 쭉 메인테인 해 나가다가 몇 개월 가다가 또 무슨 이유로 relapse, 또다시 그 마시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와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좌절하면서 스스로에게도 실망해서 이젠 더 이상 도전을 안 하려고 해요. 몇 번 이런 경험을 하면. 근데 여러분들도 여기 보시겠지만 이게 돌고 돌잖아요. 어떤 사람은 determination에서 다시, 아니면 액션을 했다가 다시 pre-contemplation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상황에서 relapse, 가다가 relapse를 해도 또 다시 determination으로 가고 action으로 가고 maintenance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좀 기억하시면 바로 체인지가 되지는 않지. 또 한번 relapse 됐다가도 다시 또 시작하면 된다라는 이 사이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덜 좌절스러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상담사, 또 훈련받은 동료 지지자들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중독을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나 병원, 대화로 치료할 수도 있고 약물로 치료도 하고요. 교육, 사이코 에듀케이션,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전문화된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지그룹, encourage self-help, 스스로도 돕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 중에, 실행 수칙 중에 마지막인 거죠. 지지그룹 중에는 AA 미팅, 여기 보면 셀프-헬프 그룹 있죠. AA 미팅, Alcoholics Anonymous 미팅이라고 해서 이 똑같은 중독 대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정말 서로의 힘듦을 나누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주지 않는 얘기들을 그들이 편안하게 하면서 서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고 정보도 나누고 그렇게 아주 정말 큰 힘이 되는 그런 셀프 헬프 그룹인데요. 저는 정말 바라기를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도 이런 AA 그룹이나 NA 그룹들이 생겨서 좀 편안하게 가서 함께 이 그룹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지킴이들이 많이 늘어나면 아마 AA 미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한인 커뮤니티에 의외로 보고가 안 돼서 그렇지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있으면 좀 초이스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중독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중독이래. 그걸 넘어서서 그러면 마음지킴이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